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특수교육 전공에서 에듀테크 페스타의 사회를 맡게 된 강남대학교 송승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 내어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까지 크게 하려고는 안 했는데요. 일이 많이 커지게 됐습니다. 앞에 본 것처럼 저희가 이제 시작은 2024년도에 성은학교 선생님들과 전학공에서 어떻게 하면 에듀테크를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적용할까, 그렇게 그 고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이명 수석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어떻게 좀 같이 방향을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라고 질문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현장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여서 너무 재밌을 것 같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사실 그냥 지나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책까지 집필을 하게 됐고요. 또 이제 책으로만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좀 사례를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공유해서 사실은 이제 북 콘서트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취지로 한번 해봤는데요. 성남시에서 또 이렇게 에듀테크 페스타를 진행하게 돼서 좀 연결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자리는 그동안 걸어왔던 과정들, 그리고 결국에는 사실 이론적인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과 연계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현장과 연계된 지식 차원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에듀테크를 특수교육 현장에 적용할까, 이런 관점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저자 거의 16분 가까이 되신 선생님과 함께 저희가 지난 1년 그리고 올해까지 이렇게 연구를 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파트는 4개 파트인데요. 저는 이제 전반적인 소개를 제 강의는 가급적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각 이제 저희가 이론 파트, 두 번째로는 교육 과정 중에서 교과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과 일상생활 활동, 특수교육에서 신설이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전반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지금 실제 적용해 보신 선생님들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실 좀 북 콘서트처럼 재밌게 하려고 해서 저희가 책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질문할 때 손을 들어주시면 저자의 사인본, 친필 사인본으로 또 증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또 많은 질문 그리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는 디지털 교육의 미래 방향, 그리고 정책, 그리고 전체 어떻게 구성하고 사례를 제시했는지 해서 이 책의 이제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디지털 교육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특히나 지금 대학에서는 디지털 교육이 필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에서 1학점 혹은 2학점 정도의 디지털 교육을 필수로 개설하고 있고요. 학교 현장에서도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적용할 것인지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주제로 논의되고 있죠. 지금 앞에 그림은 1910년도의 작품인데요. 프랑스 화가가 제시한 2000년의 교실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미래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 책을 갈아 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지식들을 인간, 학생들에게 적용할 것이다 라는 다소 이제 괴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지금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유사한 장면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대학에서 이슈가 됐던 거는 대학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데 챗 GPT를 활용해서 시험을 봤다. 특히 이제 서울에 있는 Y 대학에서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그러면 사실 대학 교육에서도 어떻게 이것들을 쓰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이슈들도 굉장히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었지만 현재는 거의 쓰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현장에서도 지금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예전에 이제 챗 GPT가 아무래도 오픈 AI사에서 만든 것이다 보니까 구매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조달청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도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습학기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습학기제 하는 친구들과 같이 왔는데 지금 2학기 한 학기 동안 지금 하고 있어요, 실습을. 그런데 특히나 이제 이런 대학 장면 혹은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런 교수님 프로그램 필요하세요? 구매해 줄 수 있는데 구매해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게 구매도 가능한가 봐요. 했는데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정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선생님들도 하나 정도는 반드시 쓰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학교와 교사의 미래 방향은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측면들을 보면 먼저 이제 유네스코의 교육의 미래와 OECD의 교육 2030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죠. 뭐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은 하진 않겠지만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특수교사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죠. 교사는 협력적 직업이다. 그리고 학교의 활동으로 확정하고 공공 영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들처럼 우리 이제 특수교사는 지금 팀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뭐 교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사들과 코워크를 한다던가 혹은 우리가 가정과의 연계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보는 것들은 이제 협력적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특히 이제 특수교사는 만능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못하는 게 없으시죠. 네,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보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디지털 교육에 집중해야 할 내용들은 뭐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저는 이제 인상 깊게 본 게 첫 번째로는 이제 내용들을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보시면 교사들도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에 접근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아마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에듀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사실 교사들마다도 편차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예전처럼 나는 공학 관심 없으니까 에듀테크에 관심 없으니까 안 할래.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니죠. 네, 왜냐하면 이미 학생들이 그렇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죠.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 태블릿들을 사용해 왔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는 것들은 필요하다라고 이런 시대적 당위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트스쿨이라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알트스쿨은 이제 2013년도에 설립을 했고 구글 임원과 엔지니어 출신이 알트스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미국은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없다 보니까 그만큼 자율성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기술 기반의 맞춤형 학습 모델을 구현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대학에서는 이제 이러닝 혹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미 구축하고 있지만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구축해보자. 그래서 학교와 에듀테크 기업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플랫폼에 기반한 개발 그리고 판매까지 고려를 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패를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핵심은 앞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교사이죠. 교사. 그러니까 교사가 준비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시사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그림들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북 형태로 플레이리스트에서 각각의 필요한 과목들을 모듈화 해놨죠. 그래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그리고 이러한 프로게이션 플랫폼을 통해서 학습의 과정 정도를 탐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많이 우리나라의 제도와 많이 오마주가 되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교과서 혹은 AIDT이죠.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AIDT도 실패를 하긴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실패의 관점이 어디에 두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전에는 교과서의 지위를 갖추다가 지금은 그렇죠. 교과서까지는 아니고 참고 자료 정도의 지위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은 현실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러한 디지털 교과서의 개념들을 살펴보면 풍부한 학습 자료를 탑재하고 그리고 학습 지원 관리가 가능하고 외부 자료와 연계가 가능하고 전자적 형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디지털 교과서는 AIDT도 마찬가지지만 학생용 교재로 주로 개발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쓰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특수교육에선 더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있죠. 특수교육 대상자는 일단 접근성부터 어려움들이 있고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커넥티드 ED 이니셔티브에서 목표에서는 그렇죠. 5년 이내에 99%가 이런 무선 인터넷망을 연결한다. 그러니까 학교도 예전에는 사실 와이파이가 없었는데 요즘 깔리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속도가 조금 느리긴 하더라고요. 성은학교는 좀 빠르신가요?
조금 느려요. 네, 학교마다 저희 부속 학교 용인 강남학교도 이제 실습 지도 때문에 자주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거든요. 거기도 엄청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고해상도의 동영상 혹은 다운로드 받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어려움들을 토로하긴 하는데, 뭐 이러한 이제 무선 인터넷 연결 굉장히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 전에 또 이제 우리가 전자칠판 구비를 위해서 도 예산으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전자칠판이 있죠.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네, 대학에 없긴 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 대학도 구매를 해놓긴 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보편적이지 않다 보니까 잘 갖춰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좀 그런 고민들에 대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기술 및 전문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교사 역량 강화,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에는 가르치는 것은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의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사실 여러 가지 연구를 하지만 항상 마지막에 기승전결은 네, 연수 많이 해주세요, 예산 많이 배정해 주세요, 이 얘기가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처럼 사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에 있어서 필요하긴 하겠지만 특수교육형 이런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필요하겠죠. 실제 이제 AIDT 의 이제 비전 체계도 뭐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뭐 지금은 이제 교과서 지위를 박탈되긴 했지만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우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럼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첫 번째로는 일정 및 시범 모델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네, 이미 이제 결론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너무 이제 급박하게 진행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런 흐름들은 계속 이어갈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디지털 교육이든 에듀테크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정이나 시범 모델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보면 각 시도교육청마다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뭐 인천시, 뭐 서울시, 뭐 충청도 이렇게 각각 요즘 이제 특수교육원을 만드는 추세이고, 지금 경기도도 아마 내년에 지금 원 개설이 되죠. 그래서 아마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서 많이 심사를 하고 자문을 하러 가지만 결국에는 그 선생님들의 요구를 많이 수용하고 그 나름의 플랫폼에 구축을 해야 하는데 그런 시범 사업 혹은 연구에 대한 현장 연구가 부족하다라는 점을 좀 우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런 정신적, 신체적 부작용. 자, 세 번째로는 다양한 문제가 있죠. 특히 아직 지금 이제 챗 GPT도 계속 이제 버전이 업데이트되고 있으면서 계속 시범 운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국립특수교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가장 이제 문제점이 네, 그 사업에는 집중을 하지만 그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하시더라고요. 결국엔 관리하는 것들은 그렇죠. 실제 쓰는 건 교사이고 관리는 교사가 저는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축적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서책형 교과서의 연계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했을 때 선생님들과 제일 많이 고민한 거는 수업과 혹은 교육 과정과 이론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게 하자. 왜냐하면 그냥 이제 결국에는 교육 과정과 같이 가지 못하면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이런 거 해볼 수 있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런 관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뭐 이런 데이터의 분산화죠.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국립특수교육원에는 좀 플랫폼을 국토관에서 조금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여러 번 개진하긴 했는데 사실 이제 국토관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 저작권상 어렵다라고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좀 그런 점은 좀 개인적으로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교육부 차원 혹은 국가 수준의 차원에서 그런 플랫폼을 하면 어떨까. 물론 이제 지금 우리 미래엔에서 그런 플랫폼을 구축해 놓고 있긴 하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일반 공통이나 선택은 다 디지털 이북으로 만들어놨는데 특수교육만 지금 압축해서 파일만 올라가 있죠.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행사별로 다르다. 그리고 뭐 책임 범위에 대한 우려 또 굉장히 민감하죠.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로드맵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 총괄을 맡았었거든요, 이번에. 그리고 뭐 2011, 15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진로와 직업이라도 좀 다르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커리어북이라는 진로와 직업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이북 형태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좀 색감도 이렇게 좀 친화적으로 여러 가지 제가 레퍼런스를 보고 좀 학생 친화적으로 만들었거든요, 플랫폼을. 그리고 이렇게 이북 형태로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펼치면 네, 조금 인터넷이 느리네요, 여기도. 네, 그래서 이렇게 이북 형태로 펼쳐서 볼 수 있도록 지금 안 되거든요. 네, 잠깐만요. 네, 지금 이제 커리어북이라는 사이트를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북 형태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누르면 이제 유튜브랑 연결돼서 유튜브 영상도 나오게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게임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드라이브랑 연결해서 이런 자료들도 볼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클릭을 하면 지금 소리가 안. 네, 이런 것들처럼 조금 이제 디지털 플랫폼을 좀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사실 예산과 저의 시간을 투입해서 정말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특수교육에서 누군가는 좀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결국에는 교과서가 한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해보고 싶었던 거의 목적은 좀 현장과 같이 해서 책이 나오면 너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특수교사도 계시고 일반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일반 교육에서는 책이 워낙 많거든요. 저희 딸도 지금 초등학교 2학년, 1학년인데 우리들은 1학년 뭘 배우나 봤더니 성남시 선생님이 만든 책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처럼 물론 이제 선생님들의 요구는 교육부에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책 좀 만들어주세요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사실 행정에 또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현장에서 그러니까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으로 좀 그런 교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혹은 선택교과의 그런 과목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기대로 저도 즐겁게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이론과 교과별 활용 그리고 교과의 활용 방법으로 이렇게 이후에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실 거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 사례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좀 사례 중심으로 해야지 또 이해가 잘 가실 것 같아서 그런 사례 중심으로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크게 파트는 뭐 책도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성을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그리고 이제 교과 그리고 창체 일상생활 활동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학교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사례 소개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성은학교 김원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은학교 교사 김원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이 강사가 총 4분이시고요. 그리고 한 분당 15분씩 강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짧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교수님 좋은 말씀 듣고 나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궁금하신 게 사례 위주일 것 같고 저는 실은 그 송승민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랑 이론 쪽 파트를 제가 같이 했기 때문에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전체적으로 개괄하는 내용만 하고 그래서 현장의 사례들 그리고 뒤에 부분 과목별로 나와 있는 사례들을 이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수교육 현장에서 에듀테크, 특히 에듀테크 중에서도 인공지능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이게 또
잠깐 반짝이다가 끝나는 거 아닐까라고 들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우려와 걱정들도 뭐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랬었거든요. 그동안 우리 특수교육 현장에 잠깐 왔다 갔던 에듀테크들을 떠올려 보면 뭐 메타버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뭐 그런 에듀테크 플랫폼 이런 것들이 현장에 왔어요. 그리고 와서 선생님들이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아이들에게 이걸로 수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뭐 AIDT도 그 중에 하나지만 그렇게 정책이 정해지고 플랫폼이 보급되고 하는 과정에서 비용은 비용, 예산은 예산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선생님들이 또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한 피로감은 또 피로감대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노력을 들였음에도 반짝하고 지나갔거든요. 최근에 메타버스가 이름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웨타버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왜 타냐고. 근데 저도 그런 게 실은 그때가 2022년도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는 사명도 메타로 바꾸고 메타버스에 거의 막 환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메타버스 플랫폼 만들고 아바타 꾸민다고 막 하기도 하고 뭐 아바타에서 서로 만나서 회의도 하고 뭐 논의도 하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도 거기서 했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때 이런 에듀테크 페스티벌 같은 데 가면 학교 모양과 비슷하게 메타버스 공간 만들어서 누가 더 비슷하게 만들었느냐, 누가 더 아바타를 예쁘게 꾸몄느냐 막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들이 또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까지 되게 열광했던 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메타버스 접속해 보신 분 계세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저도 최근에 그 게더타운이라는 데서 메일이 왔더라고요. 장기 휴먼 계정이라서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데 이 인공지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메타버스도 그랬고 증강현실, 가상현실은 뭔가 되게 뜨거웠는데 다 지나갔지만 인공지능은 점점 이 사람들의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인공지능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하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인지적인 인공지능에 거의 챗봇 수준이죠. 인지적인 인공지능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다가 생성형 인공지능, 이야, 프롬프트를 넣으면 음악을 만들어준대, 프롬프트 넣으면 이미지 만들어준대 해서 또 열광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에이전틱 AI라고 해서 다 아시겠지만 뭐 기존의 생성형 인공지능에서는 그냥 이미지 만들어주고 음악 만들어주고 시 만들어주고 노래 만들어주고 뭐 그러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내가 좀 배가 고파라고 하면 AI가 주변의 맛집들을, 그죠? 내가 좀 피곤해 하면 주변에 맛있는 커피숍들을, 커피 가게들을 알려주는 시대까지 됐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뭐 현 정부에서 되게 밀고 있더라고. 피지컬 AI까지 가면 내가 좀 배가 고파, 내가 조금 졸린 것 같아라고 하면 음식을 로봇이 만들어주고 커피를 로봇이 만들어주는 그런 인공지능까지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그런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수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하면은 특수교사 대부분이 그런 걱정을 해요. 이거 우리 아이들 직장 다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인공지능이 단순 노동, 뭐 서빙, 바리스타, 제과제빵 이런 거 다 가져가면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진로 직업을 어떻게 찾아가지? 라는 걱정도 많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 잘 활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기초 학습이나 뭐 인지적인 부분에 어려움 있는 아이들이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큰 지원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교실 속 AI에 대해서 특수교육 그 세부 과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처음이 아니에요. 이 에듀테크라는 것을 교육 현장에 가지고 왔던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도가 있어 왔고요. 뭐 정착기도 지나서 발전기도 지나서 이제는 굉장히 현장에서 앞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이걸 왜 하지? 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걸 왜 안 하지? 라는 수준까지 간 것 같고, 저도 여기 앞에 계시지만 대학 강의를 가면 예전에는 인쇄본이 많았고 한두 분이 노트북을 들고 있거나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페이퍼가 거의 없는 그런 현장까지 된 것 같아요.
대학이나 뭐 특수학교까지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아시는 분들 잘 없을 텐데 요즘에 젊은 선생님들한테 궤도라고 하면은 뭐 유튜버를 많이 떠올리시더라고요. 이거 궤도라고 하는 건데 여기다가 뭔가 그림이나 또는 뭐 수식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자료로 썼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야, 저 교사가 저거를 굳이 해야 되나? 그냥 가져가면 되지 않나? 아이한테 가까이 가져가면 되고 아이들이랑 저기서 소통하면 되지 않는가? 라고 했는데 이걸 하면서 아이들의 수업의 참여도도 높여가고 이해도도 높여가고 교사는 거기서 또 보람을 가지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되면서 이렇게 많은 에듀테크 기기들도 오게 됐고 또 여기 보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에듀테크가 이제는 거의 교육 현장에서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현장에서 아이들이랑 수업을 막 하면서 이런 다양한 에듀테크를 쓰는데 특히 성은학교는 이렇게 전자칠판 같은 거를 쓰면서 그런 걱정이 많아요. 아이들이 이거를 쓰는 거에 대해서 과연 이걸 학교 교실 이 수업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도 써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현장은 가정이나 또는 지역사회나 나중에 더 나아가서 전 중등이라서 그런데 직업 현장에 나가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써야 될 텐데 라는 걱정도 많고 또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이런 기술들을 만나면서 또 본의 아니게 아이들이 또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뭔가 그런 제동이나 이에 대한 제도가 너무 좀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기술들을 만날 때 선생님들이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물론 과목에 대한 전문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아이들이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부분에서도 아이들이 이런 뭔가 기술을 만질 때 기술을 만날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가능은 하지만 이걸 넘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이게 범죄로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아이들에게 지도가 다양한 교과목을 통해서든 아니면 일상생활 지도를 통해서든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세부 과목들 보실 텐데 또 이게 저도 교수님이랑 또 여러 선생님들이랑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책이라는 게 어쨌든 이렇게 출판이 되고 나면 정형적인 뭔가 결과물이 나온 건데 시대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제한점이라고 제시를 했던 것들, 여기서 장점이라고 제시했던 것들이 뭐 당장 그죠? 요즘에 시기가 더 짧아진 것 같아요. 내년도 아니라 당장 다음 달, 당장 다음 주가 됐을 때 그 제한점이 극복되었을 수도 있고 장점이라고 말했던 것들이 당장 내일 뭐 조만간 또 뭔가 안 좋은 방향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우려와 걱정이 있어요. 저도 이제 요 말씀만 말씀드리고 마치는데 선생님들의 관심과 역량이 저는 에듀테크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제가 성남지원청이랑 경기도 용인지원청에 선생님들 에듀테크 연수를 갔는데 이상하게 어디서 봤던 분들이 앞자리에 계속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궁금해서 선생님 저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했더니 지난달에 연수해서 봤잖아요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수를 들으러 오신 분이 다른 지원청의 연수까지 신청하셔서 또 오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안 들어도 되는 분들은 계속 연수를 오시더라고요. 또 오고 또 오고 근데 지난주에 들은 거랑 PPT도 똑같고 내용이 똑같은데요 했더니 그때 들은 거랑 또 들으니까 또 달라요.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뒤에 앉아 계시지만 엄지기 선생님 연수도 들을 때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 선생님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실은 몇 분 계셨는데 뭐 이런저런 일로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안 들으셔도 되는데 저분들은 앞에 나와서 거의 강의를 하셔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또 연수를 열심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모든 선생님들이 그러지긴 힘드시겠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이 급변하는 시대에 발전하는 기술들 또 이걸 아이들에게 교과나 생활지도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시고 적용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이런 연구하고 고민하고 서로 토론해서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현장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세부 과목 운영 사례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음악. 네, 음악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운학교 교사 김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제12장 음악교육과에서의 디지털 교육을 말씀드리려 해요. 선생님들 음악 좋아하시나요? 저는 원래도 음악을 좋아하긴 했는데 제가 디지털 교육에서의 음악 교과를 연구하고 또 실행하다 보니까 음악이 저의 가장 최애 교과가 되었거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들도 음악을 좋아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차 바로 갈게요. 저희 도서 보시면 음악 교육의 기초부터 해서 이렇게 3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경우에는 이렇게 10가지 음악 관련된 에듀테크 도구가 소개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다 전달하면 좋을지 고민을 했어요. 앞서 김원영 부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저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살짝 논점에서는 벗어나지만 제가 저의 이력을 말씀드리면 제가 에듀테크 관련된 연수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에듀테크 선도 교원이 되었고 올해는 에듀테크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와.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에듀테크 연수를 듣다 보니까 이제 2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걸 확인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한 가지 에듀테크 도구를 깊고 자세히 다루는 방식이었는데 이건 장점이 많긴 하지만 제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유형처럼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해주면 이제 새로 알게 되는 것도 있고 알고 있었던 거는 또 팁을 얻어가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두 번째 유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네, 다시 목차로 돌아가서 우리 첫 번째 챕터의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우리 교재를 좀 도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 이 10가지 에듀테크 도구를 저는 수업 시간에 어떻게 썼는지를 중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수노인데요. 수노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프롬프트를 간단하게 입력하여도 음악을 작사, 작곡해주는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에요. 혹시 처음 보시는 선생님도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수노라고 검색을 하면 잠깐만요. 네, 검색을 하면 바로 첫 번째로 떠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저는 사실 회원 가입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왼쪽에 창조하다 들어가면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떠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크리스마스 관련된 핵심 단어를 4가지 입력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산타, 눈, 루돌프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 빨간 색깔 버튼 보이시나요? 네, 이거 누르면 이제 음악이 창조가 되거든요. 생성이 돼요. 근데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음악이 생성이 되는데 생성되는데 한 1, 2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돼서 한번 바로 여기 첫 번째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이게 프롬프트만 간단하게 입력을 해도 작사, 작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네, 저는 이렇게 수노를 어떻게 수업에 적용을 했는지 여기 교재에 실려 있는 것처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역, 단원, 제재, 성취 기준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설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학습 목표로 가족을 주제로 노래를 만들고 감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전통 수업과 디지털 교육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려 해요. 특히 도입, 전개, 정리 단계 중에서 전개 단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첫 번째 활동으로 가족에 대한 가사를 작성해 볼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전통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습지를 주고 아이들한테 쓸 수 있게 하죠. 사실 저도 실제로 이렇게 수업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 학습지에 가사를 작성할 수 있는 학생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우리 디지털 교육에서는 챗GPT나 제미나이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의 오른쪽 사진처럼 가족을 주제로 한 가사를 작성해줘 라고 하면 진짜 금방 멋진 가사를 작성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앞서 제가 수노 보여드렸듯이 몇 가지 핵심 단어만 넣어도 가사를 멋지게 작성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활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디지털 교육을 적용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이 되고 또 학습 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많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활동으로는 가족에 대한 가사를 담은 노래 만들기라고 해서 작곡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전통 수업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오선지 악보에 이 아이처럼 이렇게 음표를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하겠죠. 근데 사실 이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디지털 교육에서는 이제 수노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수노를 활용하면 아까 보셨듯이 한 1, 2분 정도의 시간만 지나면 굉장히 멋지게 작곡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교육을 적용하게 되면 학생들이 흥미와 주의 집중력이 많이 향상되고 또 학생들이 자기가 만든 그 결과물에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활동에서는 노래를 감상하고 느낀 점 이야기하기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전통 수업에서는 이제 친구가 발표를 하면 그 친구의 작품은 그 당시 그 상황에만 딱 한 번 감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디지털 교육에서는 최대의 장점이 저는 공유 및 저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링크만 보내주거나 아니면 QR코드만 있어도 아이들이 그걸 타고 이제 저장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재생해서 아이들이 감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작품을 언제 어디서나 감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적었냐면 제가 실제로 수노를 활용해서 수업을 했었을 때 저희 아이가 한 명이 이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자기 태블릿 PC에 이제 친구의 작품을 다운받아서 계속 노래를 막 듣더라고요. 교실에서나 복도에서나.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언제 어디서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구나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수노는 이제 학생 자치회 선거송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입 부분에 선생님들 학급 규칙 노래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이 수노를 활용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땡땡 주간의 날 행사, 우리 이런 거 할 때 오행시 짓기, 막 사행시 짓기 이런 것도 하지만 이제 그 의미를 담은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더 풍성한 수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관리 기술을 습득하는 데에도 활용하기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양치를 하는 게 어려운 학생이 있었었는데 그 친구에게 이제 수노로 양치 관련된 노래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양치할 때마다 그 노래를 틀어주었거든요. 그랬더니 양치를 잘 하게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노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학습 활동에 활용해 볼 수 있는 점을 말씀드리려 해요. 네, 다음으로 송메이커인데요. 이 송메이커부터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도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송메이커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송메이커는 선율악기와 리듬악기 소리를 활용하여서 음악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것도 어떤 프로그램인지 영상으로 한번 먼저 볼게요. 네, 송메이커는 여기에 송메이커라고 하지 않고 크롬 뮤직랩이라고 일단은 검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크롬 뮤직랩 안에 음악 관련된 에듀테크 도구가 14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송메이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송메이커에 들어가시면 이 송메이커의 가장 큰 장점이 시각적으로 구분하기 용이하다는 점이에요. 이 선율악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색깔을 구분해서 음을 표시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리듬 악기의 경우에는 여기 동그라미 세모와 같이 도형을 다르게 표시해 주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구분하기 좋아서 아이들이 활용하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곡을 감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런 송메이커를 개성 있는 자작곡 만들기 수업을 할 때 활용을 했었어요. 나의 개성을 드러내는,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음악을 만든다거나 우리 반의 분위기에 적절한 그런 곡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이 송메이커를 활용하기 좋았어요. 그리고 보시는 이 성취 기준을 경험해야 할 때에도 송메이커를 사용했더니 아이들이 되게 즐겁게 활동했던 기억이 있어요. 다음으로 두들바흐입니다. 두들바흐는 사용자가 오선지 악보에 음표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악보를 분석하여 화음을 넣어서 바흐 스타일의 멜로디로 들려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것도 한번 영상으로 볼게요. 여기에 두들바흐라고 검색을 하면 또 바로 뜨거든요. 네. 이 두들바흐는 입장하는 코스가 좀 몇 개 있어요. 여기 화살표도 눌러야 되고 그리고 또 화살표가 나와요. 네, 그리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기 오선지 악보가 두 마디 쓸 수 있게 나오거든요. 혹시 제가 뭐 어떤 동요를 하는지 맞춰 보실 수 있을까요? 혹시 맞추실 수 있을까요? 맞아요. 곰새마리입니다. 네, 곰새마리 악보의 두 마디를 이렇게 입력해서 이 초록 색깔 버튼을 누르면 이제 바흐 스타일의 노래로 만들어 주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앞에 말씀해 주셨던 선생님 말씀처럼 잠시만요. 네,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두들바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멜로디 만들기 협동학습을 하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곰새마리 악보를 제시해서 두 마디씩 나누고 학생 한 명당 두 마디씩 맡아서 멜로디를 생성해요. 그리고 모든 학생이 멜로디 만들기를 마치면 순서대로 멜로디를 재생해서 바흐 스타일로 전체 동요를 감상하면 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바디신스인데요. 바디신스는 신체 움직임을 컴퓨터에 내장된 카메라로 인식하여 악기 소리로 변환시켜 들려주는 인공지능 서비스예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수업했던 장면인데요. 저희 학교 전자칠판에 이렇게 바디신스를 띄워놓고 여기 태극기 아래에 여기 동그라미 작은 거 보이시나요? 이게 카메라거든요. 이 카메라로 학생들 신체 움직임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악기 소리가 날 수 있게 해주는 음악 프로그램인데 이 친구는 이제 활기찬 동작을 하면서 경쾌한 멜로디를 만들었고 이 친구는 신나는 기분을 이제 멜로디로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네, 이런 바디신스의 경우에는 일상생활 속 장면이나 상황에 대한 느낌을 음악으로 표현하기, 자신의 상상을 음악으로 나타내며 창작의 흥미갖기와 같은 재재를 다룰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AI 듀엣입니다. AI 듀엣은 인공지능이 사람이 연주한 음악을 듣고 반응하여 듀엣 연주를 해주는 도구예요.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포털 사이트에 AI 듀엣이라고 치면 바로 나와요. 이렇게 하면 여기 제가 이제 사용자거든요. 제가 이렇게 음을 이렇게 치면 이 노래 소리를 듣고 인공지능이 반응해서 듀엣 연주를 어울리게 해줘요. 여기 주황 색깔로 올라오는 게 인공지능이 해주는 거거든요. 네, 보시면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이 AI 듀엣은 학생이 듀엣 연주를 창작한 것과 AI가 연주한 것을 비교하며 공통점과 차이점 찾기 활동을 한다거나 구음악 01-05와 같은 성취 기준을 경험해야 할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알파미니 로봇입니다. 알파미니 로봇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대화가 가능하고 요구사항을 말하면 대답해 주거나 행동을 보여주는 로봇이에요.
저희 수업 시간에 우리 이 친구가 바람이 들어오는 곳 노래 들려줘라고 했었을 때 이제 이 알파미니 로봇이 노래를 눌러줬어요. 이렇게 알파미니 로봇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우리 음악에 흥미 가지기, 일상생활 속 음악을 듣고 다양한 우리 음악에 친숙해지기와 같은 제재를 다룰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네, 그리고 봉고캣인데요. 봉고캣은 고양이 캐릭터가 여러 가지 악기와 사물을 두드려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앱이에요. 사실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 핸드폰 지금 있으시면 구글 플레이 거기서 바로 다운받아서 쓸 수 있거든요. 이제 봉고캣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물총도 있고 호루라기, 피아노, 건반, 종 이런 다양한 사물도 있어요. 이런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앱이에요. 네, 이 봉고캣은 신체나 물체의 여러 가지 타악기의 소리를 탐색하며 주변의 소리에 관심을 갖는다. 주변에서 경험한 다양한 소리를 모방하여 간단한 음악으로 만든다와 같은 성취 기준을 경험해야 될 때 우리 봉고캣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악기 소리 그림 카드입니다. 악기 소리 그림 카드는 40가지 악기의 모습과 명칭을 알려주고 악기 연주 소리를 들려주는 앱이에요. 이거는 사실 실제로 저희 반 아이들 태블릿 PC에 제가 다 깔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수업도 잘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악기 소리 그림 카드를 보시면 배우다 퀴즈 게임과 같이 3가지 범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중에 퀴즈 탭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처럼 악기 명칭을 듣고 4가지 그림 카드 중에서 해당하는 그림을 맞추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악기 소리 그림 카드는 악기 소리를 탐색한다거나 악기의 종류를 파악할 때 수업 시간에 쓸 수 있고 또 악기 종류를 잘 아는지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악기 특성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프로페셔널 실로폰의 경우에는 이제 화면에 실로폰이 나타나며 사용자가 실로폰을 연주한 것을 저장하여 감상할 수 있는 앱이에요. 이렇게 프로페셔널 실로폰에 보시면 바로 실로폰 모양이 나오고 이걸 연주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 저는 이 프로페셔널 실로폰의 최대 장점은 예산 절감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실로폰으로 수업을 하는 게 몇 차시 되지 않는데 6명의 학생들 걸 다 이제 사주려고 하니까 예산이 조금 부담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건 무료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 효과를 저는 크게 느꼈어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연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에듀테크는 꼭 기억해 주시고 알고 계셨지만 사용하지 않았던 에듀테크는 사용 팁을 얻으셔서 수업 준비하실 때 효과적인 학습 도구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디지털 교육 도서의 일상생활 활동을 쓴 희망대 초등학교 권정인 교사입니다. 저는 일상생활 활동은 이제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전 특수학교 작년까지 있다가 올해 학급을 와가지고 잘 아시죠 이제. 여기 교육 과정에 이 다양한 디지털 교육 관련 내용이 있어서 그걸 책에도 실어놨어요. 전 영역에 걸쳐서 실감 미디어를 활용하라는 거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영역마다 다 언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부분인데 첫 번째는 모듈 1이어서 자립생활 영역에서만 수업하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청소도구 사용하기 제재를 잡았는데요. 여기서는 활동일은 그냥 넘어가고요. 이거는 이제 전자칠판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누르면 바뀌는 그런 퀴즈를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활용한 그 에듀테크는 헤일로 AR이라는 앱이에요. 이거는 주변 환경이나 학습 자료를 스캔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AR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앱인데 보통 일반 교육 선생님들은 그걸 학습지에다가 뭔가를 인식하게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상생활 활동을 할 때는 그냥
이게 가만히 있는 사물이기만 하면 다 스캔했을 때 나타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방법은 유튜브나 어디든 이 책에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 이렇게 스캔을 해서 내가 딱 인식시킬 부분만 크롭을 해서 여기 메뉴가 있는데 텍스트, 이미지, 유튜브 링크도 걸 수 있고요. 3D 모델도 이 앱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있고 오디오 링크를 걸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학생이 그거를 카메라로 스캔을 하면 교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증강현식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 개를 다 스캔을 해서 하나의 컬렉션에 넣어 놓으면 학생에게 그 컬렉션 QR만 공유했을 때 학생이 다 한 번에 한 수업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모듈 3이어서 교과와 연계를 하는 수업인데 제재는 감정에 따른 표정 및 몸짓 구분하기예요. 이거 여기서 활용한 사이트는 티처블 머신이라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예요. 이거는 학생들이 웹캠으로 활용하는 사이트인데 그 웹캠에다가 웹캠이나 혹은 뭐 음성을 녹음을 해서 거기에 입력을 시키면 컴퓨터가 학습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줬을 때도 구분을 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 때는 컴퓨터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컨셉으로 학생한테 제시를 하면 흥미를 유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 목표도 컴퓨터한테 가르쳐주고 마지막에는 컴퓨터랑 누가 더 잘 맞히는지 대결을 하자는 흐름으로 했고요.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티처블 머신은 예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메뉴가 있고 여기에 to early 요거를 다 고쳐서 쓸 수가 있어요.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뭐 기쁨, 슬픔, 뭐 놀람 이렇게 고쳐서 이 웹캠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웹캠이 켜지고 이 버튼을 누르는 동안 계속 사진이 찍히거든요. 그럼 학생이 웹캠 이게 컴퓨터의 눈이야 해가지고 수업을 저는 했었는데 거기다 눈을 이렇게 좀 달아놓고 그렇게 하면은 이 가르쳐 준다는 느낌으로 여기다 얘한테 가르쳐 줘봐 하면서 저는 계속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바나나의 먹기 적당한 정도를 구분하려고 이거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머신러닝 학습하기를 누르면 이제 얘가 학습을 해서 새로운 거 이제 보여주지 않았던 거를 보여줬을 때도 이게 느리네요. 여기서 이제 어떤 바나나를 보여줬을 때 이건 어떤 바나나입니다라고 나오는 그런 거예요. 이 수업을 하기 전에는 이 막대 그래프를 보는 거를 좀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보면 이미지, 오디오, 포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로 아까 바나나는 이미지였고 포즈도 인식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요거는 표정, 요거는 몸짓 이렇게 해서 이 수업에 활용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앱들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띵링크예요. 이 띵링크는 유료 사이트예요. 근데 그 1년 단위로 교사 라이센스로 구독을 하면 60불이더라고요. 요거 그리고 무료로 30개월 쓸 수 있는데 그게 아이디마다 계속 새로운 아이디를 하시면 무료로 계속 쓰실 수도 있어요. 그 띵링크는 그냥 보통 자립생활에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자립생활 가르치다 보면은 딱히 디지털로 할 게 마땅치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게 보통 만약에 부엌에서 할 수 있는 일 하면은 보통 PPT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럼 부엌에 이쪽 부분 한 컷, 이쪽 부분 한 컷, 이쪽 부분 한 컷 찍어서 각각의 슬라이드로 정보를 전달하실 텐데 이거는 이제 360도 사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 360도 화면에서 여기 서 있는 것처럼 해서 이동도 할 수 있고 각각의 태그를 걸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광고가 나와가지고 안 나오네. 이렇게 360도 화면에 이렇게 태그할 수 있는 버튼 종류가 있어요. 사진도 태그할 수 있고 유튜브 영상, 텍스트. 여기는 다른 화면으로 전환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태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들었던 연수에서는 이 장면 전환할 때 조건부 전환 태그가 있어서 이 문제를 풀어야만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게 그 선생님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방탈출 게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PPT보다 자립생활을 가르칠 때는 이게 좀 일반화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 교사가 파노라마로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으면 여기에 올리면 그게 360도로 돼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태그를 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AR 책카드인데 요거는 여가 활동에서 지역 사회로 나가기 전에 도서관을 가기 전에 그런 책들을 미리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활동을 할 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넣었는데 이게 한 4까지 나와서 한 40권 정도에 대한 컨텐츠가 있을 거예요. AR로 뭐 실감 있게 나오기도 하고 뭐 게임도 있고 그런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그래피툰 및 허밍블럭스라는 건데 이게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연동이 돼요. 그래피툰은 영상을 만드는 사이트인데 이게 그래도 컴퓨터 앞에서 앉아 있어야 돼가지고 학교보다는 학급 학생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영상 만드는 것 중에는 가장 쉬운 것 같아요. 느리네요. 여기 이제 애니메이티드 드로잉이라는 사이트에서도 가능했던 그 학생이 만든 그림을 찍으면 그게 움직이게 영상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움직이는 영상 만들고 여러 가지 네 여기까지. 그리고 허밍 블럭스는 이 그래피툰 영상에 그 호환이 되는 음악 앱인데 이 블록을 조작을 해서 코딩을 해서 이거를 스캔을 하면 이 앱에서 자동으로 음악을 만들어줘요. 여기 이제 시작 코딩하는 것처럼 시작도 있고 반복도 있고 이런 조각들이 있고 이 악기마다 조각이 모양이 따로 있어서 이거를 조립을 하면은 음악이 만들어지거든요. 뭐 음을 세세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악기와 이걸 얼마나 복잡한 음악을 만들 건지 이 점의 개수가 복잡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스캔을 하면 그 앱에서 뭐 재즈, 뭐 힙합 뭐 이런 그 장르를 선택을 하면은 알아서 음악을 만들어줘요. 이거는 이제 여가 활동에서 생산자로서 좀 그 여가를 즐기라고 너무 소비하지만 말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국립특수교육원 일상생활활동 VR 콘텐츠가 있어요. 24년에 나온 건데 여기서는 튜토리얼은 이제 이거가 VR 기기를 사용하는 건데 메타퀘스트 3 이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써 있더라고요. 그 3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먼저 배울 수 있는 게 튜토리얼 프로그램이고 신체 활동은 그 안에서 VR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고 여가 활동은 360도 영상을 국특원이 찍어서 올린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이동하는 신체 활동에 대한 거 그리고 사물 조작하려는 신체 활동에 대한 거 손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메타퀘스트가 그리고 야구 스포츠에 대해서는 야구 하나 있더라고요. 야구 그리고 이런 거. 여가 활동은 여러 가지 영상을 한 30가지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이런 지역 사회나 뭐 이런 여가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요거는 이 컨텐츠는 사실 성은학교에서는 한컷 말랑말랑 VR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대체제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부엌에서 해야 되는 일상생활 활동, 뭐 집에서 해야 되는 일상생활 활동, 그리고 여기에 안녕자두야 안전체험 게임이 또 여기에서 팔아요. 그리고 또 뭐 테라피라고 해서 뭐 숲속에 앉아 있는 듯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VR 디바이스 호환되는 메타스토어 앱들을 제가 소개를 해봤는데 메타퀘스트 같은 걸 사면 이제 메타스토어에서 앱을 사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퍼스트 스텝스는 아까 그 국특원에서도 있던 튜토리얼이랑 비슷한 콘텐츠인데 이게 아무래도 조금 더 상업적이기 때문에 재밌게 잘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스포츠 게임을 할 수 있는 앱이고 이
밑에 두 개는 이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인데, 그래서 신체 활동할 때나 여가 활동할 때 수업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